안녕하세요. 마음작가 안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그맨 김현철 님이 책을 내셨습니다. 클래식당이라고. 출판사는 차선책. 이 출판사 대표님 전직도 개그맨이었다고 해요. 얼마 전 이 출판사 대표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책 이야기 하다가 김현철 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클래식의 진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클래식에 관심 있던 저에게 자극을 주셨죠. 그래서 교보문고에 예약을 하고 며칠 전 책을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클래식당. 제목도 아주 유쾌합니다. SBS 라디오 이수경의 러브 FM DJ이신 이수경 님이 해준 추천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책이고, 읽다 보면 클래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매력적인 책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현마의 유쾌한 클래식 코너를 같이 진행하며 그의 클래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정말 남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쾌함 속에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책. 클래식 입문서로 손색이 없다고 추천해 주었어요. 맞아요. 책을 읽다 보면 진지하다가도 유쾌하고,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아요. 저도 취미로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클래식에 관심이 많아요. 얼마 전 르네 야콥스와 비락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이 공연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시간과 깨달음에 승리하는 공연이었어요. 오라토리오라는 말은 성스러운 주제를 진지한 종교적 방식으로 다루는 음악 장르를 말해요. 공연을 종종 가지만 사실 사전 지식이 없이 가면 그만큼의 감동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또 공부를 따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보면. 그래서 클래식을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 고민이 사라졌어요. 허수경님의 말처럼 클래식에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읽으면 딱 적합한 클래식 입문서입니다. 입문서답게 쉽게 썼어요.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고,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아요. 정말 술술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전을 이리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김현철님의 40년 내공이 보여집니다. 저자의 말인데요. 저자는 지휘하는 자신을 보며 개그맨이냐, 지휘자냐, 뭐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그런 다소 애매한 평가의 시선을 이겨내고 지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클래식에 대한 애정과 열정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클래식을 40년 넘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클래식에 대해서는 진짜 찐이라고. 클래식 전도사가 아니라 클래식 집사라고 말하는 저자. 클래식은 책으로 치면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 상상을 하며 읽듯이 클래식을 들을 때도 상상하며 풍부한 감정을 느낀다고요. 평생 진심을 다해 사랑해온 클래식의 매력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클래식 공연장을 다녀와서 이 곡은 말이야 하며 한마디 꺼낼 수 있다고 희망을 줍니다. 부담 없이 읽기 좋게 술술 자연스러운 문체로 쓰셨습니다. (40년간) 이어온 클래식에 대한 사랑의 시간은 어느새 그도 모르게 저자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를 구성하고
그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김현철 개그맨이자 작가님의 신간 클래식당 들려드립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을 구성하고 그만의 이야기를 채워왔던 40년의 클래식 사랑을 총 6부로 메뉴를 정하고 클래식당을 오픈했는데요. 1부는 에피타이저, 2부는 메인 요리, 3부는 시그니처 요리, 4부는 사이드 디시, 5부는 달콤한 디저트, 6부는 콜라보 메뉴로 클래식당의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본문을 먼저 들으시고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시나요? 자장가. 요하네스 브람스는 1833년 태어난 독일의 음악가입니다. 낭만주의 음악을 이끄는 작곡가였지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브람스가 나오는 영화가 아니라 영화에 브람스 곡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남자 주인공 시몽이 폴라에게 데이트 신청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브람스의 자장가는 가장 오래된 자장가로 알려져 있어요. 잘 자라 내 아기 내 귀여운 아기. 너무 익숙하지요? 리듬과 멜로디, 가사가 정말 잘 어우러진 곡이에요. 이 곡은 작곡한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어요. 1869년 빈에서 초연되었는데 피아노 반주는 클라라 슈만이 했어요. 악보가 나온 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당시 음악가라면 누구나 유학을 갔어요. 브람스도 오스트리아 빈 요한 스트라우스의 고장으로 유학을 갑니다. 브람스와 요한 스트라우스는 비슷한 시대 사람이에요. 베토벤도 빈에서 살았어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학했고 모차르트 같은 대부분의 음악가는 다 빈에서 살았어요. 음악가 마을인 셈이지요. 브람스는 당시 대가인 슈만의 음악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브람스는 수줍음 많고 무뚝뚝한 성격이었어요. 음악에서도 형식미를 중시하고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싫어했어요. 당시 음악계 주류였던 낭만주의 음악가는 맞지 않았지요. 브람스는 고전주의적인 형식미를 추구했어요.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던 고전주의자인 거죠. 브람스는 슈만을 찾아갑니다. 슈만한테 많이 배우지요. 슈만도 브람스를 높게 평가해 자신의 음악 잡지 음악신보에 브람스를 극찬하면서 무명 음악가이던 브람스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브람스의 사진을 보면 멋지게 수염을 기른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무명 개그맨 후배를 선배 개그맨이 개그 콘서트 같은 무대에 세워주는 것처럼 브람스도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럼 후배는 얼마나 선배가 고맙겠어요? 개그맨 후배가 그런 선배를 챙기듯이 슈만은 스승님 식사하셨습니까? 형수님 식사하셨어요? 제가 가서 식사 준비할까요? 하고 슈만 부부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음악적 교류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슈만은 브람스를 만난 지 5개월 뒤인 1854년 2월 라인강에 뛰어들고 구조되었지만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슈만의 부인 클라라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어요. 예쁜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인기가 많았지요. 브람스는 스승의 아나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편지에 14살 연상인 클라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적은 있지만 평생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슈만이 죽은 후 클라라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연주회로 너무 바빠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브람스는 슈만이 죽고 9년 동안 스승의 아내를 곁에서 지킵니다. 극진하게 내조한 거지요. 클라라가 연주회로 집을 비우면 대신 아이들을 돌볼 정도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작곡해서 번 돈도 갖다 주면서 그렇게 보살핀 거예요.
브람스 하면 스승을 극진히 챙기고 스승이 죽고 나서는 스승의 부인을 9년 동안 챙긴 우직한 남성의 대명사입니다.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곡 쇼팽. 쇼팽은 어느 비 오는 날 빗소리를 들으며 빗방울 전주곡을 작곡합니다. 쇼팽의 작품 중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곡으로 상들을 향한 쇼팽의 사랑이 녹아있는 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연상돼요.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곡이지요. 쇼팽과 상드가 함께 지낸 마요르카에서 작곡한 곡이에요. 쇼팽은 유부녀 조르주 상드와 사랑에 빠져 9년간 함께 지냅니다. 당시 파리 사교계의 큰 화제였죠. 당시 쇼팽은 뛰어난 피아노 연주로 파리 음악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당시 파리에선 귀족들이 저택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살롱 모임이 유행이었어요. 살롱 모임에서는 음악회도 열렸는데 쇼팽의 연주는 살롱 모임에서 인기가 많았지요. 쇼팽의 기족적인 분위기와 세련된 패션,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는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어느 날 쇼팽은 살롱 모임에서 조르주 상드를 만납니다. 조르주 상드는 쇼팽과 정반대에 가까운 캐릭터의 사람이었어요. 조르주 상드는 바지를 입고 시가를 피우는 페미니스트였죠. 조르주 상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당시 남장을 하거나 자유롭게 연애를 하며 화제를 끌었던 유명한 작가였어요. 이혼하고 자녀들과 지냈지요. 정반대의 캐릭터인 두 사람은 그냥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쇼팽의 매력에 끌린 상드가 쇼팽에게 고백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6살 연상인 상드는 쇼팽을 따뜻하게 감싸고 보살펴줍니다. 쇼팽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고 폐결핵에 걸려 평생 시달렸어요. 쇼팽은 폐결핵으로 숨소리는 거칠고 늘 기침을 했어요. 기침이 시작되면 피를 많이 쏟곤 했지요. 쇼팽과 상드는 쇼팽의 건강을 위해 스페인 남쪽 지중해에서 마요르카에서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요르카의 날씨는 좋지 않았고 쇼팽의 건강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이혼녀와 젊은 작곡가가 같이 산 거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겠지요. 하지만 창작 활동은 아주 활발했어요. 쇼팽이 작곡한 24개의 전주곡 중 많은 곡을 마요르카에서 작곡했거든요. 어느 날 쇼팽이 감기에 걸려서 또 기침을 시작했어요. 상드는 쇼팽이 동생이니까 어느 날 쇼팽이 감기에 걸려서 또 기침을 시작했어요. 상드는 쇼팽이 동생이니까 얼마나 가슴이 짠하겠어요. 쇼팽이 누나 많이 아파 죽겠어 하니 상드가 누나가 약 사올게 하고는 밖으로 나갔어요. 쇼팽은 상드를 기다리며 혼자 있었죠. 그때는 마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 하니 한참 걸렸겠지요. 아파 죽겠는데 상드는 오지도 않고 때마침 그때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처마 사이로 떨어지는 거죠. 코미디언들이 개그를 짜듯이 쇼팽은 음악가니까 음악을 만든 거예요. 상드가 올 때까지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똑똑똑똑 작곡한 것이 방울 왈츠예요. 재미있게도 고양이 왈츠, 강아지 왈츠 이런 곡들이 있어요. 피아노로 그걸 친 거죠. 상드가 음악적인 모티브를 많이 제공했어요. 하루는 상드를 만났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상드가 고양이를 풀어놨더니 고양이가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막 뛰어다녔어요. 띵띵띵띵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 음악을 만든 거죠. 강아지를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강아지가 정신이 없잖아요. 쇼팽은 그런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 왈츠도 작곡해요. 말하자면 상드가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강아지도 데려오고 고양이도 데려오고 비 오는 날 외출도 하면서 모티브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지만 둘은 상드의 자녀 문제로 헤어집니다. 상드는 쇼팽을 잊었지만 쇼팽은 상드를 평생 그리워해요. 쇼팽은 상드와 헤어지면서 창작에 대한 의지를 잃었어요. 파리에서 피아노 교습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쇼팽은 1848년 봄 런던과 스코틀랜드로 연주 여행을 떠납니다. 스코틀랜드의 혹독한 날씨는 쇼팽의 건강을 크게 악화시켰고 이 연주 여행 후 가을 파리로 돌아온 쇼팽은 자리에 누운 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1849년 10월 17일 상도와 이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쇼팽의 장례식은 10월 30일 파리의 생 마들렌 성당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집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쇼팽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려요. 인생에 걸쳐 대부분 피아노 곡만 썼어요. 녹턴, 마주르카, 왈츠, 폴로네즈 등 수많은 피아노 곡 형식을 개척했지요. 연습할 목적으로 쓴 곡이 27곡입니다. 이별곡, 흑권, 겨울바람, 혁명, 나머지 곡은 제목이 없어요. 공부할 때 듣기 좋은 곡, 쇼팽의 야상곡 중 녹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면 이 곡 할 겁니다. 화장실에서 많이 나오는 음악이에요. 이렇게 말하니 기억이 나시나요? 쇼팽은 21개의 녹턴 곡을 작곡합니다.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지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이 들어요. 녹턴이란 당시 유행했던 음악의 양식을 말합니다. 조용한 밤의 분위기를 나타낸 서정적인 피아노 곡이에요. 19세기 초반에 엄청난 유행을 하지요. 돈 있는 사람들은 피아노를 사서 가족과 함께 피아노 치면서 웃고 떠들고 그랬어요. 그게 중상류층의 유일한 오락거리였죠. 녹턴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야상곡 밤에 생각하는 음악이란 뜻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쇼팽 곡은 공부할 때 듣기 좋아요. 이별의 곡이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실 바로크, 고전음악, 낭만주의 초기 음악까지는 법칙이 정해져 있어서 공부할 때 듣기 좋은 곡들이 많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곡들은 많은데 공부를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지요. 제목은 쇼팽 연습곡입니다. 쇼팽이 흠모했던 여인, 짝사랑했던 사람과의 헤어진 감정을 담아낸 곡입니다. 개그맨 시절 남들이 웃기다 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한 적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지요.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쇼팽은 이 곡을 작곡하고 대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는 나는 더 이상 작곡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알만한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가혹합니다. 아이 같은 감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동심을 잃는 순간 개그맨은 방송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10년 넘게 지휘하고 40년 넘게 클래식 음악을 애정하면서 클래식에 대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 클래식을 향한 진심이 전달되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즐겁게 클래식에 대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쾌한 클래식 길잡이가 되고 싶어요. 김현철 작가님은 어린 시절 또래 친구들을 웃기려고 시작했던 클래식 지휘, 그리고 실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낸 김현철 작가님. 그의 소망은 이젠 클래식을 가지고 코미디를 하고 싶다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언젠가 이루어지겠죠? 김현철 작가님의 책 마지막 장을 읽으며 이분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흔들리면서도 나아가려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나답게 살고 있는 사람이죠. 나답게 살기를 실현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김현철 작가님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나답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에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도 40년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김현철 님이 개그맨인 줄은 알았지만 지휘를 하시는 일은 몰랐어요.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책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책으로 사람을 알아간다는 일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분, 김현철 작가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클래식에 관심이 없는 분이더라도 읽으면 재미있고 유익한 책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나는 어떤 걸 하면서 행복한가? 또 그 행복한 일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 어떤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삶이 담긴 책을 보면서 찾아보는 거죠. 인생 별거 없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삽시다. 좋은 책 들고 곧 또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작가 안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